그 방공식별구역은요,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공 밖에, 그러니까 그 영공 밖에 그 배타적 경제 수역 위나 아니면 영해 밖에 있는 공해 위에 상공에 설정되는 구역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나라는 방공식별구역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바다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보통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공 바뀌기 때문에 항행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외국 그 비행기들도 거기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다만 그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나라에서 자국의 어떤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퇴각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갖가지 이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곳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그 선포된 지역 내에서 다른 그 국가에 비행기들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비행 계획을 제출하거나 사전에 통보를 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방공식별구역 같은 경우는 보통 민간 항공기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한데, 지금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것이 이제 군용기의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요.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 국제민간항공기구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비행정보구역이라는 거에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방공식별구역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군용기 같은 경우는 FIR에 그 아까 말씀드린 비행정보구역에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대상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그 군용기도 항행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동아시아에서의 현상을 보면은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거를 두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신경전을 많이 벌여왔어요. 특히 이제 중국 측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그 상공에서 미국 군용기들이 항행의 자유를 갖느냐, 마느냐를 놓고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그렇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그 대립각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을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유엔 해양법 협약이 있는데요. 유엔 해양법 협약상에 접속 수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티기우스 존인데요. 이 컨티기우스 존은 그 영해 12해리 밖에 플러스 12해리, 그러니까 최대 24해리까지 그 설정을 할 수가 되어 있는데, 일종의 버퍼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해를 지키기 위한, 영해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주권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될 요소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접속 수역을 그 운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관세, 재정, 뭐 출입국 관리나 보건, 위생 등등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위반 사항이나 조치들이 필요할 때 국가의 그 통제권이 미치는 그런 버퍼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방공식별구역이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접속 수역의 개념을 연장해서 본다면 접속 공역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래서 방공식별구역을 그 선포하고 있는 나라는 한 20개 정도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극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러시아와 북한은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 국제법상의 이제 그 주권 국가들에게 인정이 되는 자유권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어떤 국가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그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이제 접속 수역 같은 경우는 24일이라고 그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방공식별구역은 얼마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범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오버랩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규범도 없고,
그것이 뭐 잘못됐다, 불법이다, 위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범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국제법의 어떤 규범의 틀 밖에서 우리가 이제 외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내가 새롭게 설정하려는, 선포하려는 그 방공식별구역이 기존의 주변국이 선포해 놓은 방공식별구역과 중첩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외교적인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중국의 경우는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항기의 경우는 그 아이카오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행 정보 구역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사실 민항기들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런 관할권 문제가 불거진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방공식별 구역을 선포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20개 정도 나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충돌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충돌되었었던 적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전에 통보를 하고 허가를 받고, 뭐 허가를 받는다기보다는 사전에 통보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항기의 경우와 군용기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그 민항기와 군용기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카오의 그 규범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덜하고, 이제 군용기가 남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이제 군용기가 사전에 통보를 받지 않고 날아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그 양국의 전투기, 군용기가 같이 떠서 서로 그 상대국 그 전투기, 군용기에게 퇴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요격을 하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고, 그런 것이 에스컬레이시 되다 보면 공중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좀 아픈 기억이긴 합니다만 1983년도 대한항공 격추된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 대한항공기가 잘못해서 구소련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당시에 이제 1983년도에 미국 그 뉴욕을 출발해서 앵커리지를 경유를 해서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747 여객기 같은 경우는 구소련의 사할린 영공상에 잘못해서 진입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그 러시아 측 설명인데요. 아마 그 러시아 측 영공을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 영공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러시아 당시 이제 구소련의 영공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공식별구역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사례를 찾는다면 그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그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11월 23일 날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그 카디즈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공세적이고 위협적이고 그 다음에 주변국들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즉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군이 처음 도입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941년도죠. 그 불시에 그 진주만 습격을 당하고 나서 미국이 좀 에어 디펜스 차원에서 조금 좀 개념을 달리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도에 저희가 이제 일사후퇴로 그 중공군의 참전으로 밀리게 되죠. 일사후퇴가 있는데,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미군의 입장에서는 그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중공군이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도 그 건너오면 이게 속수무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군 스스로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서해 바다는 짧습니다. 사실 그 건너오려면 얼마든 건너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공군력이 중공군이 뭐 약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럴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중공군의 위협으로부터 그 지키기 위해서 1951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게 되었고요. 그때도 이제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중국하고 사전에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서로 알려주고 할 겨를이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1969년도에 그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군의 협조하에 중국한테 따로 통보를 안 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69년이면 사실 그 중국하고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한 몇 년 전이기 때문에 그 선포할 그런 어떤 외교적인 필요성이나, 그러니까 그 미리 중국에게 알릴 외교적인 필요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방공식별 구역을 선언할 수 있는 그 근거 규범도 없고 그거를 막을 규범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에게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하고 일본,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방공식별 구역도 일방적으로 선언되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할 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것이 미국의 방공식별 구역이 되었든 우리나라의 방공식별 구역이 되었든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이 되었든지 간에 방공식별 구역이라는 거에 그 기본적인 속성이 그 항행의 자유를 막는다라는, 그 규제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이 뭐 특별히 더 가혹하다거나 뭐 그런 점은 그 찾기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이 중국의 일방적인 어떤 이런 선포 선언 문제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이전에 이게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뭔가 중국 입장에서 쌓여왔던 거거든요. 그 쌓여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바다에서의, 해양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동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가 되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항상 그 좀 디펜시브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공세적으로 나올 때 자기는 항상 좀 수세적으로 막기만 했는데 요번에 한번 전세를 뒤집어 보자.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중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중첩되는 부분이 중국도 사실은 뭐 외교적으로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외교적으로 문제가 좀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세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공세적인 입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쪽이 그쪽의 목소리가 힘을 얻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둘 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공식별구역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 관행적으로만 봤을 때 중국이 못할 것을 한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다만 그동안 못한 것을 한 거지 안 할 것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문제는 요것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늘에서의 이 지금 한 케이스가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한 3년, 4년 동안 중국이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 이 바다에서
그 한 일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국이 2000년도 이전까지는 상당히 그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해양 전략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이제 2010년 이후라고 보여지는데요. 2010년 이후에는 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당히 그 강경한 공격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중국의 이러한 그 방공식별구역 그 선포 조치 같은 것들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항상 이제 주변국들이 중국에 대해서 그 차이나 뚜렛에 대해서 과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차이나 뚜렛을 좀 축소해서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제 주변국들은 차이나 뚜렛을 좀 확대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적정한 수준의 어떤 그런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방공식별 구역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할 걸 한 건데 뭐 그거 갖고 그러냐 하는 그런 반응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그거 봐라, 중국이 지금 아주 그 모든 해양 대국화 그다음에 주변국들을 집어삼키려는 그런 모든 준비를 착착 진행해가고 있는 것,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최근에 불거진 방공식별 구역에만 국한을 시켜서 그 영내 협력의 가능성을 본다면 지금 서로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법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고요. 뭐 ICJ나 뭐 이런 데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노릇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이제 관련국들이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오버랩되는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중일 세 나라가 아니면 뭐 미국까지 같이 해서 외교적으로 그 원만하게 그 타협을 보고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지난 그 일요일 날 좀 확대된 방공식별 구역을 선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하고 일본이 뭐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중간선 원칙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그 서로 방공식별 구역을 재조정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쌓이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방공식별 구역이 오버랩되는 부분, 중일 간의 오버랩되는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은 양국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는 게 오버랩되는 부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200캐리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일본대로 200캐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중국해상의 많은 지역이 오버랩이 되는데, 일본은 일관되게 중간선 원칙을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중첩되는 부분은 중간선을 그어서 반씩 나누자라는 입장인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동중국해상의 많은 그러니까 그 대륙붕이 중국 대륙으로부터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반으로 나누는 거는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일종의 그 형평 해결의 원칙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형평 해결의 원칙은 일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다에서도 경제 획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서 하늘에서 오버랩되는 부분을 똑같이 그러면 반으로 나누자라는 거는 양쪽 모두, 그러니까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먼저 바다에서의 어떤 경계 획정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하늘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들도 영내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저희 이제 영내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에서
갖고 있는 그 비행 정보구역 그 규범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중일 세 나라가 모두 이 아이카오 회원국이고 중국도 성실히 이 규범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용을 한다면 사실 아이카오 그러니까 FIR 같은 경우는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없고 서로 다 구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FIR,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쪽 그 동중국 해상으로 동경 FIR에 해당이 되고 지금 문제가 된 중국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상해 FI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교통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방공식별구역도 최근 우리 정부가 한 것처럼 방공식별구역과 FIR을 일치시키는 쪽으로 한중일 세 나라가 간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미 이제 아이카오 규범은 서로 불만 없이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 군용기 문제가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규범이 없는 것보다는 규범이 있는 것이 외교적으로 모든 국가들에게 플러스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FIR이 상당히 그 중요한 국제 규범의 어떤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론적으로는 한중일 세 나라 그리고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그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저는 뭐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전에도 그 중첩되는 수역에서 그 다음에 그 바다에서의 어떤 그 중첩되는 부분을 그대로 올라가면 이제 하늘이 되겠죠. 그 상공상에서 이제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그런 갈등들은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외교적으로 잘 해결이 되어 왔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지난 그 2001년도에 미군의 EP-3 정찰기가 있습니다. 이 정찰기가 해남도 근처에 이제 중국의 영공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공까지는 아니고 그 영공 바로 밖에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중국 측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그 상공을 정찰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시에 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했지만은 영공 바로 바뀌니까 그리고 또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상공이고요 하니까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전투기를 띄워서 이제 같이 이제 요격을 시도를 한 거죠. 시도를 했는데 아마 뭐 정확한 뭐 인포메이션 없습니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정황상의 증거를 봤을 때 그 EP-3는 조금 큰 비행기고요. 전투기는 좀 작은 비행기였는데 너무 가까이 붙어갖고 그 기류 때문에 이 중심을 잃고 중국 전투기가 추락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중국 전투기는 추락이 되고 그 다음에 EP-3 그 정찰기는 좀 고장이 나서 조금 이제 부서졌죠. 그 해남도에 중국의 해남도에 그 불시착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2000년대 초의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그 미중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민족 감정도 안 좋고 중국 측에 특히 이제 반미 감정이 높았던 시점인데 그래서 중국 그 민족주의자들은 미국에 대한 뭐 철저한 응징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 엘리트들과 미국 엘리트들은 이 문제를 차분히 풀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측에서는 일단 신속하게 그 미군 조종사들을 돌려보냈고요. 다만 이제 그 EP-3 그 정찰 그 비행기를 돌려주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의하면은 중국이 그때 모든 기체를 다 분해를 해서 아주 그 고급 정보들을 기술을 다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제 그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충돌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군사적인 군함과 군용기 간의 충돌들은 있어 왔는데 그것이 에스컬레이트 돼서 더 큰 어떤 그 갈등 사례로 발전한 경우는 최근 20, 30년 동안 없다고 보고요. 굳이 있었다면은 이제 1996년도에 그 대만 해협 사태
있었는데 대만 해협 사태는 사실은 대만 문제였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당시에 이제 그 미군이 이제 칠함대를 대만 근처까지 띄우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대만 문제가 아닌 경우에 그냥 이런 공해상에서 중국과 미군,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이 서로 그 충돌이 되어서 그 좀 에스컬레이시 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당분간도 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일본의 극우화라든지 어떤 뭐 집단적 자위권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서로 오판을 해서 조금 그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역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우리 정부가 그 방공식별구역을 FIR하고 일치시켜서 확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중국의 그 카디즈 선포가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준 점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아니 2호도가 우리 땅인데 2호도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하고 이제 국방부가 이제 서둘러서 이런 뭐 그건 아니다라는 뭐 이런 성명을 낼 때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 이제 2호도가 이제 51년도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미군 주도로 설정이 된 방공식별구역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이후로 2호도를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협조를 잘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 우리 이제 그 국방부나 아니면 외교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하자라고 일본 정부에게 요청을 할 때마다 일본 정부는 일종 이제 무의사 결정이라고 하죠. non-decision making가 안 하는 거,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 전략을 구사를 했었고 더 뭐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나쁘게는 그럼 한국이 2호도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새롭게 편입을 시키면 우리는 일본 측은요. 일본은 독도를 자기들이 자디즈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그래 맞불 작전을 놓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그거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억셉트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2호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독도를 자디즈에 포함을 시켜준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교라는 것이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만 받고 일본은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아주 그 곤란한 상황,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때마침 요번에 그 중국이 그러니까 2호도를 포함한 중국의 카디즈를 선포하는 바람에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2호도를 포함해서 선포한 마당에 원래 우리 땅인 2호도를 우리의 그러니까 한국의 카디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논리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한국하고 2호도 상에서 문제되는 거는 굉장히 얼마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하고의 많은 동중국 해상의 많은 부분이 지금 오버랩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지금 단판을 지어야 될 판인데 오히려 2호도 문제 때문에 한국하고 또 등을 지게 되면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안 좋은데요. 일본으로서도 외교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등을 져야 되는 그런 굉장히 고약한 상황,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사실은 별다른 카드가 없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 저희가 일부러 그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수건이었던 카디즈와 FIR을 일치시키는 문제를 이번에 풀었고요. 다만 이것을 이제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계속 인정을 받느냐는 별도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그 질문 사항 중에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이 중첩되는 카디즈,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 문제는 주변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그 바다에서의 경계 문제가 빨리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2호도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안 들어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2호도는 바다에서는요. 지금 한중 간에 그 중간 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 공동 어업 수역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중국하고 2000년도에 그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2호도가 명시적으로 한국 땅이라고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2호도를 포함한 그 주변 수역이 다 중간 수역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수역이란 건 뭐냐면 한국 어부들과 중국 어부들이 같이 가서 2호도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왔단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2호도에 그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하고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오버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만 그 다음에 하늘에서의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는 것이 제 일관된 주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중국 정부와 배타적 경제 수역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좀 비협조적이어 왔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 획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레버리지를 얻었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생긴 레버리지를 저희가 바다에서 가져가서 중국하고 지금 배타적 경제 수역 협상을 경계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 획정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전화 유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이 경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인스티튜션입니다.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도가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국가들 관계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경계예요. 딜리미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딜리미테이션 문제에서 지금 동아시아가 해결이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 거창하게 다른 거를 가지고 협력을 하자 이러기 전에 경계 획정 문제부터 동북아 더 넓게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다에서의 경계가 확실해지면 하늘에서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확실해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